아이고, 이 늙은이가 무슨 짓을 했던 건지 그날의 뼈아픈 기억이 아직도 뼛속 깊이 남아있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못난 사람이었는지 그날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숨이 턱 막혀 오거든요. 그 놈의 돈 때문에 제가 세상 천지의 제일이라고 믿었던 사람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르지요. 제가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 겸 디자인 사무실, 그 창고 같은 곳에 앉아 있었지요. 천장이 높고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그곳은 여름엔 찜통이었고 겨울엔 뼛속까지 시린 곳이었답니다. 저는 그 삭막한 공간 한가운데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거래 장부와 세금 계산서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이라 늘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마저도 제 초조함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답니다. 빚이 산처럼 불어나고 있었지요.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갔는데 거래처들의 잔금 지급은 자꾸만 늦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숨통이 막혀서 하루 종일 턱을 괴고 앉아 앞이 캄캄하다는 생각만 했었지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제가 얼마나 옹고집이 세냐면요. 누가 좋은 방법을 제시해도 제 방식이 아니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워낙 독하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남의 조언은 잔소리로 들렸거든요. 제 옆에 있던 젊은 직원 하나가 사장님, 이번 거는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연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했을 때도 저는 그 애를 쏘아보며 너는 내 사정이나 알아.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해. 하고 쏘아붙였답니다.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는 그 순간에도 제 고집을 꺾는 것이 곧 패배라고 생각했지요. 그 고집이 결국 저를 얼마나 큰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지요. 남을 믿지 못하고 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했던 그 오만한 마음이 화근이었답니다. 그날은 마지막 거래가 있던 날이었지요. 제가 지금껏 가장 큰 금액을 맡겼던 거래처, 아트메이커스라는 곳과의 마지막 대금 결산건이었답니다. 그쪽의 실무 담당자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될 박민재 씨였지요. 민재 씨는 저보다 20살은 어린 청년이었는데 싹싹하고 일도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이라 제가 꽤 믿고 일을 맡겼던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는다기보다는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못된 심성이었지요. 이번 거래가 성공하면 밀린 이자를 겨우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로웠답니다. 저는 창고형 사무실 한 구석에 마련된 겉보기만 번듯한 접견실로 민재 씨를 맞이했지요. 낡은 가죽 소파와 삐걱거리는 테이블이 전부인 곳이었는데도 저는 마치 왕이라도 된 양 뻣뻣하게 앉아 있었답니다. 민재 씨가 들어설 때부터 저는 이미 불신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았지요. 그는 평소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사장님, 오늘 무사히 마무리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그 평온함마저도 저를 속이려는 연기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마무리? 글쎄, 자네가 처리하는 일이니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속으로는 또 핑계를 대고 돈을 늦추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있었답니다.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 청년이 알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 제 마음속의 불안이 그를 향한 공격으로 나갔던 거지요. 저는 거래 장부를 탁 소리나게 펼치며 말했답니다. 민재 씨, 이번 거는 금액이 꽤 크잖습니까? 혹시라도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결제 확인은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겠어요. 은행 전산망이 오늘 오후 4시까진 정상 작동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은행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 걸어 입금 내역을 확인하라고 재촉했지요. 민재 씨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장님, 제가 미리 확인했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송금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진 제가 다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해서요. 그가 굳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의심스러웠지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쏘아붙였습니다. 다른 일? 빚쟁이들 피해 다니는 게 다른 일인가? 자네가 지금 나한테 뜸 들이는 건가?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민재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사장님, 오해십니다.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하지만 3시 땡 치면 바로 입금 확인 문자를 사장님께 보내드릴게요. 믿어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듯 말했지요. 저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배신감들이 이 젊은 청년에게 투영되어 보였던 겁니다. 저 젊은 놈도 결국 돈 앞에선 똑같겠지. 저는 그를 내쫓듯이 돌려보냈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저놈이 오늘 오후에 내 돈을 떼먹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제 고집과 불신이 만들어낸 오만이었답니다. 민재 씨가 나간 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 안을 서성였답니다. 빚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저는 이 사무실을 지키고 싶었고 이 낡은 인쇄기계들이 멈추는 꼴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지요. 이 건물 전체가 제 유일한 재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잠시 제 개인 금고를 확인하기로 했답니다. 그 금고는 벽장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지요. 사실 이 금고 안에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주신 유일한 유산인 아주 작은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답니다. 물론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신적 지주였지요. 저는 낡은 열쇠로 금고 문을 열었지요. 둔탁한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안에는 늘 그렇듯이 두둑한 현금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저는 그 위에 놓인 작은 보석 상자를 집어들었지요. 평소 같았으면 만져보지도 않고 닫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내용물을 확인하고 싶어졌답니다. 제가 워낙 예민해져서 그랬는지 혹시라도 민재 씨가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두려웠던 거지요. 상자를 열자 익숙한 영롱함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어제 정리할 때 보석 상자 안쪽 바닥에 얇은 벨벳 천을 깔아두었거든요. 그런데 그 천이 엉성하게 덮여 있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벨벳 천을 걷어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있어야 할 어머니의 유품인 그 고가 위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져버린 것을 확인했답니다.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분명 어제 저녁이었거든요. 그 사이 이걸 가져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답니다. 바로 박민재 씨였지요. 순간적으로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 작은 금고를 연 사람이 민재 씨 외에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와서 저를 기다렸고 잠시 제가 서류를 챙기러 자리를 비웠을 때 이 금고를 열었을 거라고 억측했지요. 제 머릿속은 저 녀석이 돈 때문에 나를 완전히 등쳐먹으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씩씩거렸습니다. 이자가 밀린 것도 서러운데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까지 잃게 생겼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울함 때문에 오히려 더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였지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금고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답니다. 빛 독촉은 잊은 지 오래였고 오직 그 사라진 반지 하나에 모든 감정이 집중되어 있었지요. 경찰관 두 분이 들어왔을 때 저는 마치 흥분한 짐승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답니다. 경위님, 여기 이 금고 안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갔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도 경찰관들에게 박민재 씨의 인상착의와 그가 오늘 왔다가 갔다는 사실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지요. 제가 얼마나 이 상황에 매달려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랍니다. 경찰관님들은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지요. 한 분은 제 진정부터 시키시느라 애를 쓰셨고 다른 한 분은 제 주변을 둘러보셨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민재 씨가 오늘 오전에 와서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하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3시 이후에 입금 확인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저는 그에게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주었던 것 같아 더욱 자책스러웠습니다. 경찰관님들은 제가 워낙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CCTV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사장님,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저희가 사무실 내부와 외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금고 근처에 머무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 말씀에 저는 더욱 초조해졌지요. 제 머릿속 시나리오는 완벽했어요. 민재 씨가 저와 대화하는 동안 잠시 한눈을 판 틈을 타 금고를 열고 반지를 훔쳤을 거라는 확신. 제가 그를 너무 몰아세웠다는 미안함은 1%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오로지 배신감과 분노뿐이었지요. 경찰관님들은 저를 진정시킨 후 제가 평소에 서류 작업을 하던 창고용 사무실 안쪽의 작은 CCTV 모니터실로 안내했답니다. 그곳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낡은 녹화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저는 그 좁은 방에 경찰관님들과 함께 앉아 민재 씨가 사무실에 머물렀던 시간의 영상을 재생해달라고 다그쳤답니다. 빨리요. 빨리 틀어주세요. 저 녀석이 분명히 무언가 수상한 짓을 했을 겁니다. 제 독촉에 경찰관님들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영상을 틀어주셨지요. 영상 속에는 아침부터 민재 씨가 저와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답니다. 제가 얼마나 그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는지, 그가 얼마나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었는지 그 모든 장면이 저를 비웃는 듯 지나갔어요. 제가 그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제 고집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그 모든 것이 영상 속에 박제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그래도 저 틈에 분명히 뭘 훔쳤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면서 저는 민재 씨의 완강한 부인을 듣게 되었답니다. 경찰서로 출석한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는 자신이 반지를 훔쳤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인했어요. 사장님께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사장님을 존경했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잘 마무리되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들렸답니다. 금고 안이 열린 걸 본 사람은 저뿐이었으니 그가 훔쳐갔다고 단정하는 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경찰관님들께 민재 씨를 몰아붙였답니다. 아니, 그럼 그 반지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제가 그 녀석 나간 뒤에 바로 확인했는데 없어졌어요. 3시 입금도 안 됐는데 그 녀석은 뭘 하러 그리 급하게 나갔답니까? 제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네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냐는 확신이 가득했답니다. 제가 너무 몰아붙였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대로 그를 놓아주면 제 어머니의 유품까지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지요. 경찰관님들은 민재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민재 씨는 3시 이후에 입금 확인 문자도 보냈지만
저는 이미 그 문자를 자신이 훔친 것을 팔아서 급하게 입금한 것이라고 왜곡해서 받아들였지요. 결국 사건은 단순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경찰은 CCTV 캡처본을 분석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민재 씨와 대질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졌어요. 그는 제가 뱉어낸 독설에도 불구하고 저를 원망하는 기색 없이 그저 사장님, 왜 저를 그렇게까지 의심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뿐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요.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고 믿었던 사람에게 칼을 꽂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쓰렸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저는 증거를 찾아내서라도 저 녀석을 벌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CCTV 분석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제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성화였지요. 며칠 후 담당 형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낡은 사무실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디지털 분석 기술을 동원해 민재 씨가 금고 근처를 서성였던 아주 짧은 순간의 장면을 캡처해냈답니다. 그 캡처본을 보면서 저는 봤지. 저 녀석이 분명히 훔쳤어. 라고 소리치려 했지요. 형사님이 캡처본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확대된 화면 속에는 민재 씨가 금고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요. 제가 그와 대화하다 잠시 탕비실로 물을 뜨러 갔을 때 그가 금고 쪽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환호하려 했어요. 그런데 형사님이 캡처본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을 듣고 제 혼란은 극에 달했답니다. 사장님, 이 캡처본을 보시면 수상한 점이 한 가지 보일 겁니다. 일반적인 절도범이라면 이 타이밍에 금고를 열고 물건을 챙겨야 하는데요. 민재 씨는 금고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서 있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세요. 형사님은 캡처본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기에 무언가 쓰여 있지요? 아주 작게 메모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돋보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눈을 부릅뜨고 그 메모를 확인하려 했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왜 훔치지 않고 돌아섰을까? 아니, 훔쳤는데 제가 그걸 못 봤을까? 제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로 뒤섞이고 있었지요. 저는 캡처본을 받아들고 돋보기를 빌려 그 메모를 확인했답니다. 그 메모는 A4 용지 귀퉁이에 아주 작게 마치 낙서처럼 보였어요. 글씨체가 엉망이라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집중해서 읽으니 글자가 또렷하게 들어왔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반지 훔치려다 발견. 사장님 비상금은 남겨둠.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바닥으로 주저앉았답니다. 쿵 소리가 났는지 주변의 경찰관님들이 깜짝 놀라셨지요.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앉아 그 작은 메모 조각을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읊조렸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오해했어.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증오하고 이 청년을 짓밟으려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한 줄의 메모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요. 민재 씨는 금고를 열고 반지를 훔치려다가 제가 어머니께 받은 그 소중한 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혹은 더 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반지를 훔치려던 계획을 멈추고 돌아섰던 거였지요. 메모에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라는 말은 그가 거래 대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저를 보았으니 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그를 의심하고 독서를 퍼붓고 배신자 취급을 했건만 그는 오히려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저는 제 고집과 독선으로 이토록 선량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건 제가 아니라 박민재 씨였던 거지요. 며칠 뒤 저는 경찰서에서 민재 씨에게 무릎 꿇고 사죄드렸답니다. 그는 여전히 덤덤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그가 왜 그리 급하게 자리를 떠났는지, 그리고 제 비상금은 왜 그대로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민재 씨는 자신이 그날 3시에 입금을 시도했지만 상대 거래처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금액이 분할 입금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 다음 거래처의 사장님을 설득해야 했지요. 그리고 그가 급하게 나간 것은 제가 빚 때문에 쓰러질까 봐 그가 짊어진 나의 빚을 갚아줄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이었답니다. 담당 형사님이 저에게 따로 불러주신 그날, 저는 민재 씨가 진정으로 했던 일을 전해들었지요. 제 사무실에 빚 독촉이 들어오자 민재 씨는 자신의 개인 신용을 걸고 저의 미납 이자 일부를 대신 납부했던 겁니다. 그는 제가 어머니의 유품인 그 반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았기에 제가 그 반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할까 봐 미리 막아섰던 것이지요. 그가 금고 앞에 섰을 때 그는 사장님의 마지막 희망이 저 반지인데 내가 이걸 훔치면 사장님은 정말 끝장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가 훔치려 했던 것은 반지가 아니라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지요. 형사님은 그가 남긴 메모의 뒷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보았던 메모는 캡처 과정에서 잉크가 묻어 희미하게 보이지 않았던 뒷면의 내용이었답니다. 사장님, 혹시라도 힘드시면 이 반지는 제가 몰래 빼돌려서 보관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이걸 건드리는 일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사장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병원 검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었답니다. 제가 최근 병원 검진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저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제가 못났었는지. 저는 이 젊은 청년에게서 제가 잃어버린 인간의 온기를 보았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를 감싸 안으려 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사기와 배신으로 해석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일주일이 흘렀지요. 경찰 조사는 민재 씨의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저의 오해였음이 명백해졌답니다. 저는 민재 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그는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지요. 그날 이후 삭막했던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다시 창고형 사무실의 낡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며 초조해하는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저는 천천히 거래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지난날의 무리한 거래 내역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탐욕스러웠는지 반성했답니다. 민재 씨는 옆에서 새로 들어온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예전처럼 대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친절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저는 빚을 갚기 위해 무리했던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았어요. 저는 돈을 지키려다가 사람을 잃을 뻔했고 결국 그 돈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발견했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이해였지요. 저는 민재 씨에게 다가가 제가 금고에서 꺼내지 않고 지켜왔던 어머니의 반지를 꺼내 다시 돌려주었답니다. 민재 씨, 이 반지는 당신이 지켜주었어요. 내 고집과 오해 속에서 당신이 지켜준 내 마지막 희망이었답니다. 그는 반지를 받아들더니 조용히 말했지요.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 받은 도움도 많습니다.
이걸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의 말은 너무나 담백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배려가 저를 다시 울컥하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불통의 늙은이가 아니었지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답니다. 창고 같은 사무실의 눅눅한 냄새마저도 그날은 포근하게 느껴졌던 거지요. 우리는 함께 지난 실수를 딛고 이제야 제대로 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답니다. 깊은 평온함 속에서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에게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